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이후경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쓰신 책이죠. 부정성의 덫, 심리적 자기 파괴. 이 책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들을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특히 우리 마음속에 숨어서 우리 삶을 좀 힘들게 만들 수 있는 네 가지 덫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맞아요. 부정성, 억압, 경쟁, 그리고 죄의식. 이름만 들어도 뭔가 좀 답답한 느낌이 드는데요. 그렇죠. 하지만 이게 누구나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심리 패턴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책을 통해서 이 네 가지 패턴이 도대체 뭔지, 또 왜 생겨나는 건지, 그리고 이걸 좀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함께 알아가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들으시면서 이거 내 얘긴데? 하시거나 아니면 주변에 누군가가 딱 떠오르실 수도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오늘 이야기가 특히 더 흥미로우실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첫 번째는 바로 부정성의 덫입니다. 이 덫에 딱 걸린 사람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아주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고 해요. 어떤 생각이죠? 나는 꼭 큰 실수를 저질러서 문제를 일으킬 운명이야. 모든 게 다 잘못됐고 나한테는 나쁜 일만 생길 거야. 뭐 이런 거죠. 아휴, 정말 듣기만 해도 기운이 쭉 빠지네요. 네, 정말 그렇죠.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현재를 제대로 살기가 참 어렵겠어요. 맞아요. 책에 나오는 그 민혁 씨 사례가 딱 그렇잖아요. 결혼이랑 이직, 정말 좋은 일이잖아요. 네, 큰 변하고 좋은 일이죠. 그런데 이걸 앞두고도 분명히 뭔가 잘못될 거야. 이 생각에 꽉 사로잡혀가지고 예비 신부랑 계속 부딪히고 갈등을 겪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그 막연한 불안감이 현재의 소중한 관계까지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네요. 그렇죠. 심지어 어릴 때 늘 좀 비관적이셨던 어머니 영향도 좀 있었던 것 같다고 하고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이런 부정성이 그냥 기분이 좀 안 좋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아주 일관된 사고방식 또 행동 패턴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패턴으로요? 네. 민혁 씨처럼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를 먼저 생각하고 혹시라도 잘못될까 봐 실수할까 봐 새로운 시도보다는 그냥 안전한 길만 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안전지향적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좋은 기회를 놓치거나 뭐랄까 삶이 좀 정체되기 쉬운 거죠. 하긴, 위험을 감수 안 하려고 하니까요. 네. 책에서는 이런 패턴이 그 뿌리를 따라가 보면 어린 시절 경험이랑 아주 깊숙이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해요. 어린 시절 경험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예를 들면 늘 세상을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면서 그 시각을 그대로 배웠다거나 학습된 거네요. 네. 아니면 집안이 어려웠다든지 해서 힘든 환경 속에서 세상은 원래 이렇게 고생스러운 곳이구나. 이런 믿음을 갖게 됐을 수도 있고요. 또 안 좋은 일을 자꾸 겪으면서 세상 자체에 대한 불신이 커졌을 수도 있죠. 그렇군요. 그렇게 깊은 불신에서 온 부정성이라면 이거 벗어나기가 정말 쉽지 않겠는데요. 맞아요. 아주 뿌리가 깊을 수 있죠. 그런데 이 부정성에 대처하는 방식도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다고요? 네, 맞습니다. 책에서는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세 가지요? 네. 첫 번째는 항복이에요. 말 그대로 그냥 그 부정적인 생각에 완전히 지배당하는 거죠. 그냥 포기해버리는. 네. 어차피 안 될 거야 이 생각에 꽉 사로잡혀서 혹시 긍정적인 증거가 나타나도 애써 외면하고 작은 실수도 막 엄청난 재앙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점점 더 부정적이 되겠네요. 그렇죠. 결국 스스로를 더 깊은 절망으로 몰아넣고 주변 사람들까지 막 지치게 만들 수 있죠. 듣기만 해도 좀 힘드네요. 그럼 두 번째는 뭐죠? 회피라고 하셨죠? 네, 회피입니다. 이건 그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것 자체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감정에서 도망치려는 거예요. 도망친다. 예를 들면요? 술이나 약물에 의존한다거나 아니면 일이나 취미 같은 다른 것에 과도하게 몰두하는 식으로요. 다른 데 정신을 파는 거군요. 네, 또는 아예 기대치 자체를 확 낮춰버리는 방법도 있어요. 실망할 일 자체를 만들지 않으려고. 기대 안 하면 실망도 없다, 이런 태도죠. 하긴 그것도 방법이라면 방법이겠네요. 그럼 마지막 반격은 뭔가요? 이건 이름이 좀 특이한데요? 반격은 좀 의외일 수 있는데 겉으로는 오히려 막 괜찮은 척, 긍정적인 척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겉으로는요? 네. 근데 속으로는 여전히 그 부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막 가면을 바꿔 쓰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진심이 아닌 긍정성이죠. 속이랑 겉이 다른 거네요. 그렇죠. 때로는 그래서 좀 과도하게 낙관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부정적인 현실 자체를 아예 막 외면해버리기도 하고요. 항복,
회피, 반격. 들어보니까 어떤 방식이든 결국 그 근본적인 부정성에서 벗어나지는 못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다 임시방편이거나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죠. 그럼 이 덫에서 빠져나오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생각의 순환 속에서 가장 고통받는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니고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 이걸 깊이 깨닫는 게 출발점이라는 거죠. 아, 남 탓할 게 아니라 내가 제일 힘들구나. 이걸 아는 거군요. 네, 그렇죠. 실수를 두려워하고 자꾸 움츠러들지만 사실 실수는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고 실패해도 괜찮다는 거. 이걸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해요. 실패해도 괜찮다. 네. 오히려 실패나 좌절을 통해서 배우고 더 성장할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때로는 그 부정적인 시각이 현실을 좀 냉철하게 분석하는 비판의식으로 건강하게 발현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아, 부정성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 네, 잘 활용하면요. 결국에 자기를 파괴하는 순환의 고리를 딱 인지하고 이제 이걸 끊어내야겠다 하는 의지가 필요한 거죠. 가장 고통받는 건 자기 자신이다. 이 말이 참 마음에 와닿네요. 부정성에 갇혀서 세상을 계속 삐뚤게만 보면 결국 자기 삶만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니까요. 정확합니다. 책에서도 영화 내 안의 모든 것에 나오는 그 아내처럼 끊임없이 불평하고 비관적인 태도가 관계를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보여주고요. 아, 그 영화 정말 그렇죠. 네. 또 When Did You Last See Your Father? 라는 영화에서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부정성이 현재를 얼마나 갉아먹는지 그런 사례를 들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자, 첫 번째 덫인 부정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게 미래에 대한 걱정이 주였다면 두 번째 덫은 현재의 감정 자체를 다루는 방식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바로 억압의 덫인데요. 핵심 생각은 이거예요. 나는 내 감정을 드러내면 안 돼. 항상 침착하고 이성적으로 보여야 해.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좀 공감하실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특히 우리 사회 분위기가 좀 감정 표현을 자제하는 걸 미덕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어른스러워야 한다, 침착해야 한다, 뭐 이런 사회적인 압력이 강한 환경에서는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표현하는 게 뭔가 좀 미숙하거나 부정적으로 여겨질 수 있으니까요. 네. 책에 나오는 그 지은 씨 사례가 딱 대표적인 것 같아요. 지훈 씨요? 네. 삶이 너무 지루하고 재미없게 느껴지는데 정작 속마음을 터놓을 친구가 한 명도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외롭겠네요. 그렇죠. 감정을 표현했다가 혹시 뭐 거절당하거나 비난받을까 봐 두려워서 사람들하고 적당히 거리를 두는 거죠. 근데 이분도 어릴 때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했다가 아버지한테 크게 혼났던 경험이 떠오른다고 하고요. 이것도 역시 어린 시절 경험이랑 연결되는군요. 네. 저도 약간 비슷한 경험이 있는 것 같은 게 어릴 때 울면 뚝 그쳐. 뭐 이런 말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저도요. 남자가 우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말들. 맞아요. 이렇게 감정을 억누르는 게 습관이 되면 어떤 특징적인 패턴이 나타나나요? 감정을 자꾸 억누르고 겉으로는 막 이성적인 모습만 보이려고 애쓰다 보니까 주변에서는 저 사람은 감정이 좀 메마른 사람인가? 차가운 사람인가? 이렇게 비춰지기 쉬워요. 네, 로봇 같다고 느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 좀 감정적으로 다가오면 당황하거나 불편해하면서 슬쩍 거리를 두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맺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죠. 관계 형성이 어렵군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감정을 좀 활발하게 표현하는 걸 보면 아니 왜 저렇게 유난스럽지? 하면서 좀 불편하게 여기거나 심지어는 약간 경멸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고요. 자기가 못하는 거니까 더 그렇게 느끼나. 그럴 수도 있죠. 책에서는 이런 패턴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애처럼 굴지 마라, 얌전히 굴어라 같은 말을 자주 듣거나 감정 표현 때문에 꾸중을 들었던 그런 어린 시절의 학습 경험과 관련이 깊다고 설명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억압의 덫에 대한 대처 방식도 앞서 말한 항복, 회피, 반격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나요? 네, 비슷하게 나타나요. 항복은 그냥 감정을 거의 드러내지 않는 진짜 말씀하신 대로 로봇 같은 모습이죠. 관계가 좀 건조하고 따분해지기 쉬워요. 네. 회피는 감정적인 교류가 필요할 것 같은 상황 자체를 아예 피해버리는 거예요. 뭐 깊은 대화를 나눠야 하거나 갈등이 생길 것 같으면 그냥 자리를 뜨는 거죠. 불편한 상황을 안 만드는 거네요. 네, 그러니 관계가 깊어지기 어렵고 피상적인 수준에 머무르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반격은 오히려 감정 표현 자체를 막 어리석다, 유치하다 이렇게 비우는 태도를 보이거나 아, 비웃어요? 네, 또는 반대로 억지로 과장되게 막 밝거나 사교적인 모습을 연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심이 아니니까 본인도 공허함을 느끼기 쉽죠. 이것도 겉과 속이 다른 거네요. 참. 어떤 방식이든 결국 자기 감정으로부터 소외되는 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자기 자신과 연결되지 못하는 거죠. 그럼 이걸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정을 표현하라는 건 알겠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게 핵심인데요. 솔직한 감정 표현이 비록 좀 어색하고 두렵게 느껴질 수 있더라도 그것이야말로 자신을 더 생기 있게 만들고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건강에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 이걸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고 책은 강조해요. 건강에도 중요하다고요. 네. 심지어 책에서는 화를 적절히 내는 사람이 스트레스를 덜 받아서 더 오래 산다는 연구 결과까지 인용하고 있거든요. 아, 정말요. 오히려. 네. 감정을 무조건 억누르기만 하면 그 에너지가 안에서 고마 터지거나 아니면 엉뚱한 방식으로 막 표출될 수 있거든요. 뭐 신체적인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솔직한 감정 표현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억눌렸던 감정을 표현하는 자유를 경험할 때 그 에너지가 인내심이나 절제력 같은 좀 긍정적인 힘으로 승화될 수도 있다고 보고요. 아, 감정을 표현하는 게 나약함이 아니라 오히려 건강함의 증거일 수 있다. 이런 말이군요. 정확합니다. 싱가포르 영화 선즈에서 그 소통 부재로 외로워하는 아버지 모습이나 드라마 여왕의 교실의 차갑고 엄격한 교사 모습이 떠오르기도 하네요. 감정 오갑이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크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덫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세 번째는 경쟁의 덫 또는 엄격한 기준의 덫이라고도 불리는군요. 네. 이 덫의 핵심 생각은 이거죠. 나는 항상 최고여야 해. 완벽하지 않으면 비난받을 거야. 쉴 시간 같은 건 없어. 와, 이건 진짜 듣기만 해도 숨이 막히는데요. 네, 맞습니다.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완벽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죠. 네. 책에 나오는 은지 씨 사례를 보면 자녀한테 엄청나게 높은 학업 기준을 강요하잖아요. 아이는 너무 힘들어하는데도 계속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이렇게 말하고요. 아, 전형적인 모습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정작 그 은지 씨 자신도 어릴 때 성취를 통해서만 부모님께 인정을 받았던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아, 결국 본인이 경험했던 그 압박을 자녀에게 그대로 물려주고 있는 거네요. 네. 이런 패턴은 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책에서는 주로 조건적인 사랑과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조건적인 사랑이요? 네. 높은 기대를 가진 부모님 밑에서 뭔가 성취를 해야만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을 수 있었거나 반대로 기준에 미치지 못했을 때는 막 비난을 받거나 무시를 당했던 경험. 이런 것들이 내면에 아주 엄격한 감독관을 만들었다는 거죠. 아, 내 안에 나를 감시하는 또 다른 내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실수에 대해서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에게도 매우 비판적이 되고 성공이나 지위, 외모 같은 그런 외적인 것에 강박적으로 집착하게 됩니다. 심지어 쉬는 것조차 죄책감을 느끼고요. 쉬는 것도 죄책감을 느껴요? 와, 네. 문제는 이 높은 기준을 자기한테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강요하면서 관계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점이죠. 정말 피곤한 삶일 것 같아요. 자기 자신도 힘들고 주변 사람도 힘들게 하고. 그럼 이 덫에 대처하는 방식은 또 어떻게 다를까요? 여기서도 회피나 반격이 있나요? 네, 항복은 말 그대로 그 높은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극한까지 몰아붙이는 흔히 말하는 워커홀릭 같은 모습이고요. 네. 회피는 좀 흥미로운데 완벽하게 해낼 자신이 없으면 아예 시작조차 못하거나 일을 자꾸 미루는 방식으로 나타나요. 아, 완벽주의 때문에 오히려 시작을 못하는군요. 그렇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크니까 시도 자체를 피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반격은 더 아이러니한데요. 네. 아예 그 높은 기준 자체를 무시하고 일을 막 대충 해버리거나 심지어 합리적인 기대를 하는 사람에게조차 반항적인 태도를 보이는 식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아, 반대로 가는군요. 네. 어차피 완벽할 수 없다면 그냥 아무렇게나 해버리겠다. 뭐 이런 식이죠. 와, 정말 극과 극을 잘리네요. 그럼 이 끝없는 경쟁과 완벽주의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이 높은 기준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네,
이게 정말 나 자신을 위한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한 건지 좀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준에 좀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세상이 무너지거나 내 가치가 막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 이걸 깨닫고 스스로를 올가매는 그 압박감에서 벗어나서 이완, 즉 긴장을 좀 풀고 여유를 갖는 연습이 중요하다고 책은 강조합니다. 긴장을 풀는 연습이요? 네, 성취 지향성 자체는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건강한 책임감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스스로 좀 조절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너무 강박적으로 매달리지 않고요. 내가 세운 기준이 사실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남을 위한 것일 수 있다. 이 지적이 정말 좀 뼈아프게 다가오네요.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볼 문제죠. 영화 크렘드에서 아이 점수에 막 집착하는 엄마 모습이나 부러진 화살에서 그 터엽을 모르는 교수 모습이 그런 엄격한 기준이 가져오는 어떤 파국적인 결과를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 예시들을 통해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덫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은 죄의식의 덫입니다. 이 덫의 핵심 생각은 실수는 용납될 수 없어. 잘못했으면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해. 그리고 이건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돼야 해. 이건가요? 와, 굉장히 엄격하고 용서가 없어 보이는데요. 네, 정확합니다. 완벽주의와 더불어서 처벌에 대한 아주 강한 신념이 특징이죠. 네, 책에 나오는 지훈 씨 사례를 보면 아내가 과거에 잘못한 일에 대해서 여러 번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싸울 때마다 그 일을 계속 끄집어내서 상처를 준다고 하잖아요. 아, 과거 일을 자꾸 들추는 거군요. 네, 아내가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는다고 느끼고 자기가 받은 상처만큼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와, 듣기만 해도 관계가 힘들어 보이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 지훈 씨 역시 어릴 적에 아버지가 잘못할 때마다 과거 잘못까지 다 들춰내면서 아주 심하게 혼내셨고 용서를 모르는 분처럼 느껴졌다고 회상한다는 거예요. 아, 이것도 결국은 학습된 패턴이군요. 아버지에게서 보고 배운 거네요. 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 정말 가혹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 자비를 베풀지 못하고 쉽게 용서하지 못합니다. 실수를 딱 발견하면 분노하면서 막 몰아세우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흑백 논리가 아주 강해서 타협이 어렵죠. 타협이 어렵다. 네, 이분들에게 용서라는 건 약간 나약함의 동의어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실수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교훈을 얻는다. 이렇게 믿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도 매우 엄격합니다. 작은 실수에도 오랫동안 막 자책하면서 스스로를 괴롭히죠. 아, 자책도 심하군요. 그럼 이 덫에 대한 대처 방식은 어떤가요? 여기서의 반격은 정말 좀 무서울 것 같은데요. 네, 항복은 잘못을 저지르면 즉시 인정하고 아주 오랫동안 심하게 자책하는 모습이고요. 회피는 죄책감이나 처벌이 너무 두려워서 아예 그런 관련 상황이나 관계 자체를 피해버리는 위축된 모습이에요. 스스로를 용서하기 힘들어서 다른 문제 행동, 중독 같은 데 빠질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반격은 굉장히 공격적인 형태로 나타납니다. 쉽게 분노하고 아주 가차없이 비난하면서 절대 용서하지 않죠. 논쟁이 생기면 과거의 잘못까지 모조리 다 끄집어내고 실제 잘못한 것보다 훨씬 더 큰 대가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와, 진짜 무섭네요. 네, 그러면서 용서나 자비는 약자들이나 하는 거라고 여기기도 하고요. 듣기만 해도 관계가 건강하게 유지되기는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이 죄의식의 덫에서는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용서가 답인가요? 네, 핵심은 그거예요. 책에서는 은혜와 용서의 개념을 깊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은혜와 용서. 네, 실수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그 단단한 믿음에서 좀 벗어나서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는 용서가 꼭 필요하고 그 용서가 오히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벌이 아니라 용서가 변화를 가져온다. 그쵸. 사람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은 처벌이 아니라 은혜와 용서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내가 받은 자비에 감사할 줄 알고 나 또한 다른 사람에게 좀 너그러움과 이해를 베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렇게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하는 자발성을 통해서 죄의식의 덫에서 벗어나 타인과 상황에 대한 깊은 이해로 나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용서가 나약함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회복시키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라는 관점이 참 인상적이네요. 네, 중요한 포인트죠.
영화 아멜리에에서 막 복수하는 장면이나 친절한 금자 씨의 그 치밀한 복수 계획이 떠오르기도 하지만 생각해보면 결국 복수로는 진정한 해결이 어렵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결국 용서하지 못하면 자기 자신도 그 상처 안에 계속 갇혀있게 되는 거니까요. 자, 오늘 이렇게 이유경 박사의 책을 통해서 부정성, 억압, 경쟁, 죄의식이라는 네 가지 심리적 덫에 대해서 아주 깊이 파헤쳐 봤습니다. 와, 듣다 보니까 나는 여기에도 좀 해당되고 저기에도 해당되는데? 하고 느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저도 좀 그렇거든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당연하고요. 이 덫들이 딱딱 나뉘어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도 하고 또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아, 섞여서 나타날 수도 있군요. 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이런 내용들이 당신이라는 사람 전체를 딱 규정하는 어떤 딱지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냥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생각과 행동의 패턴이라는 거죠. 네, 맞아요. 패턴. 그리고 그 뿌리에는 어쩌면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과거에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학습했던 그런 대처 방식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패턴을 내가 이런 경향이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를 알아야 해결의 실마리도 찾을 수 있으니까요. 네, 인식이 정말 중요하죠.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 자신을 조금 더 따뜻한 시선으로 이해하고 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돌아보는 작은 계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 질문이요. 어떤 거죠? 오늘 우리가 덫이라고 부른 이 네 가지 패턴들 있잖아요. 부정성, 억압, 경쟁, 죄의식. 이것들이 정말 단순히 우리를 괴롭히기만 하는 부정적인 것일까요? 부정적인 거 아닌가요? 혹시 과거의 어떤 시점, 어떤 상황에서는 이 패턴들이 우리를 보호하거나 살아남는 데 나름의 역할을 하지는 않았을까요? 보호하는 역할이요? 네. 예를 들어 아주 위험한 환경에서는 부정적인 생각이 생존에 유리했을 수도 있고 감정을 억압해야만 견딜 수 있는 상황도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경쟁심이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고요. 하긴, 그럴 수도 있겠네요. 만약 그랬다면 언제부터 그 유용성을 잃고 오히려 지금의 우리를 올가매는 덫이 되었을까? 한번 그 지점을 돌아보는 건 어떨까요? 그 변화의 지점을 이해하는 것이 또 다른 성장의 시작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와,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과거에는 나를 지켜줬던 갑옷이 어쩌면 지금은 나를 가두는 감옥이 된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보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오늘 탐구는 여기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